안녕하십니까. IOL스의 배주식입니다.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배선 세미나에 관련돼서 세미나 한번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배선을 설명하면서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좀 임피던스 매칭 부분만 따로 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쪽에 관련돼서 제가 세미나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또 지난주 마찬가지로 서론을 좀 제가 썼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앞에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번 주에 새로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보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PCB 설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배선이 되겠죠. 그래서 배선을 할 때 임피던스 매칭이 이제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설명을 했었고, 배선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아날로그 배선도 있고, RF 배선도 있고, 속도가 좀 빠른 하이스피드 배선도 있고, 그런 배선에 대한 설명을, 배선을 할 때 전원 배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배선을 처리하면서 노이즈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지만, 배선을 처리하면서 전원 부분이나 디지털 RF 부분을 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노이즈가 좀 제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세미나를 할 텐데요. 임피던스 매칭에 대한 세미나를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임피던스 매칭에 관련된 세미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또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원래 본 취지보다 좀 어긋나게 좀 다른 부분을 세미나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주와 같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세미나를 하고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저 설계를 진행할 때 임피던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골격 쪽으로만 저희가 세미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조금 깊이 있지 않고 들어가다가 다시 그냥 멈추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임피던스 매칭과 작업 방법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임피던스 매칭은 왜 하느냐? 정말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고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면 근래에는 과거와 다르게 부품들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가 빨라지다가 보니까 고속 신호에 대한 어떤 반사파, 왜곡들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이즈도 생길 수 있고요. 그걸 최대한 억제하고 회로 개발자가 작성했던 회로의 입력과 출력 값이 내가 원했던 대로 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임피던스 매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된 신호가 U1, 2, 3, 4가 있다고 보고요. A 구간, U1과 U2에 연결되는 A 구간, 또 U2를 거쳐서 똑같은 신호가, 같은 성분의 신호가 U3까지 연결되는 B 구간이 있고, 또 U3에서 또 똑같은 어떤 특성의 신호가 U4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C 구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U1에서부터 U4까지 어떤 신호선이 쭉 연결됨에 있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신호가 흘러가는 어떤 통로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그림과 같이 똑같은 배선폭으로 예를 들어서 다층 같은 경우에 1층, 3층, 4층, 6층, 8층 이렇게 여러 층에 걸쳐서 배선을 한다고 보면 U1에서부터 U4까지 배선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통로들이 각 층별로 굵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는 설계는 똑같은 굵기로 했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PCB의 어떤 재질에 의한 부분이나 동박의 두께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실제로는 배선은 똑같이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호가 흘러가는 통로로 봤을 때는 굵기가 굵어졌다가 가늘어졌다가 좀 더 굵어졌다가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까지 가서 그 신호가 왜곡이 돼서 다시 반사가 되는 반사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반사계수를 생기지 않게 해야만 U1에서부터 U4까지 연결되는 신호가 동일한 조건으로
연결이 돼서 신호가 흘러갈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원하지 않는 뭐 노이즈라든지 반사 계수를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6층 배선을 예로 들면 각 층으로 지나가는 배선에 따라서 위에 그림과 같이 신호선의 연결 통로의 굵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뭐 가장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면 6층에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면으로 볼 때는 배선 굵기가 동일하다고 보겠지만 통상적으로 제조상에서 1층이나 맨 마지막에 6층 배선의 어떤 동박의 두께라고 하면 0.018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예, 하프온스 두께라고 하는데 그럼 내층 배선의 동박은 보통은 1온스를 씁니다. 그러면 배선 동박의 두께가 높이로 얼마냐면 0.035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평면으로 봤을 때 똑같이 배선 굵기를 0.1mm로 설계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벌써 외층과 내층은 동박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통로가 넓어지고 가늘어지고 하겠죠. 거기에다가 신호의 어떤 특성상 외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호와 내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호가 그 PCB의 재질에 따라서 뭐 내층 같은 경우에는 위층과 밑에 층이 다른 어떤 PCB 재질로 의해서 감싸져 있을 텐데 그리고 외층 같은 경우에는 밑에 층에는 PCB 재질이 있지만 위층은 공기 중이죠. 그런 조건에 따라서 신호가 흘러가는 어떤 속도라든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조건들을 다 감안해서 똑같은 통로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해서 나온 게 임피던스 매칭을 하게 된 겁니다. 옆에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주파수가 뭐 특정된 주파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상단에 빨간 표시로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언더슈트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신호가 다음 어떤 IC까지 연결을 했는데 신호가 그까지 갔다가 어떤 통로가 좀 달라지고 갑자기 굵어졌거나 갑자기 가늘어져 가지고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반사계수가 생겨서 되돌아오는 신호에 의해서 이런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일정하지 못한 연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반사계수에 의해서 뭐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을 하게 되는데 임피던스 매칭 값은 대개 50옴, 100옴 등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이렇구나라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3옴이면 우리가 보통 33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력 전송 특성이 좋은 임피던스 매칭 값이다 라고 보고 75옴이면 신호 파형의 왜곡이 좀 그래도 가장 적은 임피던스 매칭 값이다 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33옴이면 예전에 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고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TV 같은 경우에 뒤에 보면 납작하게 생긴 케이블로 플라스틱에 감싸져 있는 그 신호선이 두 개가 연결되는 안테나 선이 있었어요. 그게 33옴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75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유선 방송들 할 때 케이블, 동축 케이블이 들어오죠. 그 동축 케이블에 있는 선로의 임피던스 값이 75옴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신호 파형의 왜곡을 적게 하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 동축 케이블은 75옴을 쓰고 예전에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전력 전송 특성이 좋은 임피던스 값으로 33옴을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더 상세하게 왜 그랬느냐라고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그럼 50옴은 어떻게 나온 거냐?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라고 어디에도 나온 거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33옴과 75옴을 그렇게 써왔는데 우리가 어떤 보드를 개발하고 최근에 나오는 어떤 디지털 보드들에서 사용을 할 때 그럼 얼마를 쓰면 되느냐 33옴을 써봤더니 33옴을 맞추려면 배선폭이 너무 굵어지더라. 그래서 설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75옴을 하자니 배선폭이 좀 가늘어지더라. 그래서 적당하게 중간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된 게 50옴입니다. 중간 매칭값 33옴하고 75옴 중간 정도 해서 한 50옴 정도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쪽과 저쪽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면서 설계적으로 PCB 제조상이나 세팅값 그리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배선폭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설계하기 가장 좋은 배선폭도 나오더라. 제조 세팅하기도 편하더라. 그리고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각각 A라는 나라는 다 33옴을 쓰고 B라는 나라는 다 75옴을 쓰면 문제가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대략적으로 50옴을 했을 때 제조도 문제가 별로 없고 설계상에도 문제가 없고 매칭하기도 좋더라라고 해서 50옴 매칭을 하기로 서로 무언의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오늘날에는 50옴 임피던스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90옴이나 100옴이라는 거를 보셨을 텐데 물론 55옴이나 75옴, 33옴은 선로가 하나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90옴이나 100옴은 디퍼런셜 페어라인을 사용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90옴 임피던스, 100옴 임피던스는 예를 들어서 90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잘 아는 USB 신호들 이런 신호들은 90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100옴 임피던스는 이더넷 포트라든지 SATA 신호들 이런 신호들을 쓸 때는 100옴을 쓰는데 이것도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이 칩셋을 USB 신호가 나오는 칩셋이나 이더넷 포트 신호가 나오는 칩셋들이 그 칩셋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밸루에이션 보드를 할 때 90옴이나 100옴 임피던스에 맞춰서 칩셋을 개발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이밸루에이션 보드를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90옴으로 이밸루에이션 보드가 만들어서 동작을 했으니까 90옴으로 설계를 해달라라고 표현을 했지만 100옴을 설계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은 이밸루에이션 보드로 만들어진 대로 설계를 하는 게 좋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진행을 하는 거지만 꼭 90옴으로 설계를 해야만 꼭 되고 100옴으로 설계를 해야만 꼭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따라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각각의 부품을 연결하는 고속선로에는 신호의 속도나 그런 속도로 인해서 원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선이라고 하면 구리 동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구리 동박은 저항값이 0이죠. 그냥 다 쇼트가 되는 거죠.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 그게 저항값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한 구리 동박에도 우리도 저항 0옴이면 0옴도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동박이 연결되어 있는 선로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10K짜리 저항이라고 하면 연결은 시키지만 10K만큼의 저항을 가지게끔 연결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호의 속도가 빠르다 보면 속도가 낮은 주파수로 봤을 때는 저항값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다가 속도가 아주 빠르면 그 속도들 때문에 그 구리 선로의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저항값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L 값이나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옆에 있는 그래서 그 다른 선로나 그라운드 같은 다른 어떤 유전율이나 재질에 의해서 C 값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연결되는 선로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R, C 그리고 L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값들은 주로 배선의 폭이나 PCB의 재질, 유전율이라는 어떤 재질의 특성이나 층간의 어떤 간격들에 따라서 그 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층으로 작업이 되든지 동일한 선로의 값을 맞추어 주면 신호는 항상 일정한 통로의 크기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반사파가 생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임피던스 매칭을 하자. 다시 말하면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외부 조건들, 속도가 빠른 신호에는 R값, C값, L값들이 생길 텐데 그런 외부 조건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부분을 똑같이 변화가 되더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변화가 되게끔 각 층별로 조건들을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밑에 그림과 같이 실제로 배선폭은 앞에 그림에서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굵었다가 가늘었다 했지만 여기 제가 그려놓은 어떤 배선의 굵기는 실제 동박의 굵기라기보다는 그 신호가 흘렀을 때 그 신호가 인식하는 그 동박의 통로의 크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임피던스 매칭 값을 줬을 때는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실제로 신호가 봤을 때 A 구간, B 구간, C 구간이 똑같은 굵기의 조건으로 형성이 되겠다라고 표현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임피던스 매칭을 맞춰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임피던스를 좀 기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보면 임피던스 매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건지 모든 보드를 다 임피던스 매칭을 하면 다 좋은 거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거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보드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빠른 고속일 때 임피던스 매칭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기준은 어떤 거냐라는 걸 설명을 하면 저속 신호에서는 신호의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동박이면 그냥 테스트기를 찍으면 그냥 0이랑 마찬가지겠죠. 근데 속도가 아주 빨라질 때는 진짜 영옴 값을 가지거나 저항 값을 가지거나 코일 값이나 C 값이 전혀 없는 게 갑자기 생기게 되죠. 고속에서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PCB의 유전율이나 배선의 뭐 두께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리고 아래층과 위층의 간격에 따라서 선로의 값이 변화가 되는데 그 내용은 기호로 표시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부품에 대한 기호가 있고 그 기호가 어떤 선로까지 엔드단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C값이 생기고 이 C값은 그 선로가 속도가 빠른 선로와 그 옆에 있는 선로 간에 어떤 C값이 생길 거고 그 선로 선상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항값이 생길 거고 그리고 또 코일값이 생길 거고 다시 C값이 생기고 저항값이 생기고 코일값이 생기고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조로 하시면 되고 PCB에서 패턴 길이가 크리티컬 랭스보다 크면 터미네이션 라인 임피던스 매칭 라인 해석을 해야 된다. 트랜스미션 라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크리티컬 랭스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를 봐야 이게 임피던스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알겠죠. 뭐 공식을 밑에 적어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다 외우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크리티컬 랭스라는 게 뭐 7분의 L이 있고 뭐 7분의 VPD 곱하기 TR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그냥 알면 되시고 그게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ER이라는 거는 뭐 유전율이고 TR이라고 하는 건 고속 IC의 타이밍 어떤 속도를 얼마의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뭐 C라는 건 빛의 속도다 뭐 이런 것만 알면 되시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또 상세하게 다 따로 공부하실 분은 뭐 또 따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많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크리티컬 랭스라는 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쭉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아래와 같이 유전율을 집어넣고 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어떤 특정된 보드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mm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20mm라고 나오는 숫자가 나오면 이 보드는 배선을 할 때 20mm 이상 가는 거는 트랜스미션 라인, 그러니까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공식을 계산하고 그러면 내가 하는 보드의 가장 속도가 빠른 IC의 타이밍을 받아야 되고 PCB 유전율을 계산해서 빛의 속도로 곱하기를 해서 나누고 그래서 결론이 길이가 얼만데 그러니까 그보다 길어지니까 임피던스를 해야겠네?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죠. 앞에 장은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제일 첫 장에 설명드렸듯이 저는 오늘 세미나를 그래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떤 기준을 좀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것 같이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따져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보드가 매칭을 해야 되는 보드냐 아니냐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주파수가 높으냐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높으냐 66메가 이상 정도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적용합시다. 물론 이제 66메라고 해서 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또 하시면 너무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고 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개발하셨던 분이 이 보드는 그런 거 없이 해서 동작 잘 됐다 그러면 그냥 임피던스 매칭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시다 보면 내가 예전에는 전혀 문제없이 동작을 잘했던 보드인데 어느 순간 특별하게 부품이 바뀌거나 변경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뭐 동작하는 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럴 때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66메가 이상이다. 요즘엔 66메가는 제가 좀 낮춰서 이야기한 거고 보통 83메가 이상, 100메가 이상이면 임피던스 보드를 적용을 해야 되는 보드라고 저희는 주로 봅니다. 근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해서 66메가 이상 주파수가 되면 적용한다. 그리고 신호선은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모두 다 적용을 한다. 모든 일반 신호선, 뭐 클럭이나 데이터나 어드레스나 컨트롤 신호나 그 외에 그냥 연결만 돼도 되는 신호까지 다 임피던스 매칭이 배선으로 적용을 합니다. 왜? 설계를 할 때 얘는 적용해야 되는 신호고 얘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신호고 구분해서 설계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적용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배선을 적용을 해야 되나? 물론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다 적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고속 신호에 적용을 해야 되고 일반 신호에도 적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임피던스 매칭 배선과 일반 배선의 굵기가 차이가 없습니다. 향후에 요 뒷장에 설명이 되겠지만 임피던스 매칭을 해서 배선 굵기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했었던 배선폭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얘가 고속 신호인지 얘가 일본 신호인지를 굳이 구분해서 설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때는 모든 신호를 적용을 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신호 중에서 예를 들어 전원이라든지 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나 전압을 봐야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했던 아날로그 신호들은 배선 굵기를 한 0.3에서 0.5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날로그 신호라든지 RF 신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게끔 배선 굵기가 당연히 달라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고속 신호나 일반 신호들 뭐 컨트롤 신호라든지 뭐 풀업 풀다운 신호가 0이냐 1이냐만 들어가도 되는 신호들도 다 동일하게 임피던스 매칭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임피던스 매칭 보드는 이제 돈이 좀 더 비싸다. 맞습니다. 물론 임피던스 매칭 보드는 실제로 그렇게 PCB를 제조를 하면 돈이 더 비싼데 실제로 이제 요거는 설명하기에 따라서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정말 보드가 꼭 임피던스가 완벽하게 잘 맞춰져야만 동작이 잘 되는 그런 보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고속으로 갈 경우에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 꼭 그렇게 맞추지 않아도 동작이 잘 됐던 보드인데 왠지 이 보드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임피던스 매칭도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임피던스 매칭 배선으로 설계를 하고 대신에 제조를 의뢰를 할 때 임피던스 매칭 보드로 제조를 합니다라고 하면 제조회사에서 돈을 더 받아서 제조를 해줍니다. 왜냐? 만약에 제조를 했는데 제조 조건에 따라서 매칭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좀 더 받는 대신에 매칭 보드가 맞춰질 때까지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임피던스로 매칭을 해서 설계는 하되 제조를 할 때는 여기에 만들어져 설계되어 있는 대로만 제조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 가격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고 똑같은 가격으로 제조회사에서 제조를 해줍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부릴 필요가 있죠. 주로 이제 주파수가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제가 66메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주파수가 100메가 이상의 신호이면서 동작이 섬세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층 구조를 임피던스 매칭에 맞는 적층 구조, 배선폭으로만 맞추어서 설계되어지기만 해도 그렇게 그냥 제조를 의뢰만 해서 제조가 되더라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설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매칭되어 있는 매칭에 가까운 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주고 PCB 제조업체에다가 매칭 보드로 의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이번 주 세미나는 그림보다는 이제 글로 설명하는 게 주로 많은데 아무래도 매칭 임피던스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많이 이제 글자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자, 임피던스 매칭 배선을 그러면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또는 보편적인 작업 방법에 있어서는 배선의 굵기는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한 0.3에서 0.5mm 정도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가이드를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설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를 하자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 타당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아날로그 쪽 보드다라고 하시면 중간 정도 되는 0.4로 배선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큰 무리 없습니다. 굵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이거 꼭 0.3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0.5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날로그는 0.4로 배선하시면 뭐 큰 무리 없습니다. 그냥 0.4로 하시면 되고요. 디지털의 경우는 0.1에서 0.2 정도의 배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0.1에서 0.2냐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무 가늘게 설계를 하면 제조회사에서 어렵고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굵으면 설계가 어려우니까 가장 적당한 게 지금 현재 국내 제조회사 PCB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제조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게 최소 0.1mm 배선폭이고 그리고 0.2mm 이상 넘어가면 설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한 배선폭은 0.1에서 0.2mm 사이 정도의 배선폭을 하면 뭐 설계 쪽이나 제조 쪽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F 배선은 0.5에서 2.0mm 사이의 배선을 사용하라고 써 있는데 보통 저희가 한 1mm 정도 중간값으로 1mm 정도 배선폭으로 사용을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RF 보드는 배선폭을 굵게 하느냐? 그건 앞주에 설명했던 RF 설계 시에는 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왜냐하면 임피던스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같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RF라고 하는 건 신호가 너무나 고속이기 때문에 RF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약자가 라디오 프리퀀시인데 너무나 속도가 높다 보니까 이 신호 선상에서 공중으로 방사가 됩니다. 신호들이 막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말 그대로 안테나에서 어디 무선으로 바깥으로 어디까지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고속의 신호가 R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CB 보드상에서 설계되어 있는 동박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양사방으로 바깥으로 막 주파수들이 튀어나오는 뭐 그런 부분의 어떤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일반 신호들은 어떤 동축 아니면 배선의 폭을 봤을 때 센터로 신호가 흐른다고 이렇게 보면은 RF 신호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스킨 임팩트 현상이라고 그래서 표피 효과 그 동박의 표면으로 신호가 흐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의 고속이면은 고속 신호는 임피던스 매칭을 해서 배선폭을 무조건 굵게 하는 게 클럭이 주파수가 높으니까 굵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도리어 좀 가늘더라도 임피던스 매칭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RF 배선은 임피던스 매칭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도 디지털 신호같이 가늘게 했다가는 표면이 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러면 RF는 임피던스도 중요하지만 표면 면적이 넓어서 그 표면으로 신호가 많이 흘러줘야 되는데 너무 가늘게 해버리면 그 스킨 임팩트 현상, 그 표피로 흐르는 효과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호가 너무 좁아져서 신호폭이 좁아져서 내가 원하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못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RF 배선은 특별히 굵은 배선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임피던스 매칭을 맞춰야 됩니다. 보통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면 고속 디지털 신호에 많이 적용을 하는데 매칭을 하지 않더라도 0.1에서 한 0.1mm를 2mm를 넘기지 않고 임피던스 매칭을 한 배선의 경우라 하더라도 뭐 0.1에서 0.2를 또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 매칭을 하지 않으나 배선폭은 0.1에서 0.2 사이를 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임피던스 매칭 이야기를 설명을 하느냐? 좀 더 제조회사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0.1에서 0.2 사이에서 어떤 폭으로 했을 때 내 보드는 55 임피던스가 되느냐? 어떤 A라는 보드는 0.12가 될 수도 있고 B라는 보드는 0.18이 될 수도 있고 C라는 보드는 0.2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에 따라서 50옴이 될 수도 있고 60옴이 될 수도 있고 저항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성 임피던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0.1에서 0.2 사이가 되는 배선폭으로 임피던스 매칭을 하되 정확하게 얼마로 하면 이 55옴이 되는지를 우리가 제조회사랑 협의를 해서 맞춰주자는 게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가 요 밑에도 설명이 되지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더라도 신호가 좀 느린 어떤 속도가 좀 느린 신호에 대해서는 동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경우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메인 칩셋을 구동시켜서 한 10번 정도 리드라이트 하면서 동작을 시키고 있는 중에서 이상하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신호에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나더라 라고 하면 그 신호가 에러가 나는 이유 중에 거의 80% 이상이 임피던스 매칭이 안 맞거나 아니면 클럭과 데이터 어드레스 간의 상호 스큐가 안 맞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데요. 스큐나 어떤 신호 간의 어떤 상호 스큐라든지 뭐 어떤 딜레이 값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주에 할 그 하이스피드 시뮬레이션에 하이스피드 설계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뭐 스큐의 값 보정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설명을 좀 추가로 하고 오늘은 이제 매칭이니까 임피던스 매칭이 미스매칭이 났을 때 동작을 잘 하다가도 한두 번씩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어떤 그 업체랑 설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한 133메가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임피던스 매칭 값을 50옴으로 맞췄었어요. 근데 제조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임피던스 매칭 값을 50옴으로 맞춰서 제조를 했는데 실제로 제조상의 어떤 뭐 애칭 값이나 제조 공정 값에 의해서 한 60옴 정도로 맞춰줬다. 그래서 납품을 할지 말지를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133메가까지 돌 수 있는 칩셋인데
83메가까지는 잘 돌고 100메가로 주파수를 올리면 10번 중에 한두 번, 그리고 133메가로 올리면 10번 중에 3, 4번이 동작이 안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임피던스 매칭을 안 맞추게 되면 동작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이 되지만 기존 보드에 동작 안 하고 임피던스 매칭 안 하고도 동작 잘 시켰다. 당연합니다. 그런 보드들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칩셋들의 메인 칩셋도 속도가 높아지지만 메모리도 높아지고 버퍼도들도 속도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문제없이 동작이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 버퍼링하는 버퍼 IC의 그 74 예를 들어서 244다. 74244가 예전에는 74F244를 썼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74HCT244를 썼더니 단순하게 그 칩셋이 좀 속도가 빠른 걸 썼을 뿐인데 똑같은 244를 썼는데 동작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임피던스 매칭과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경험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맞춰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쭉 글로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시 정리를 해서 임피던스 매칭은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랭스를 계산을 해서 얼마인지를 보고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많이 계산을 해봤지만 보통 계산을 하면 2, 3cm 이상 되면 다 임피던스 매칭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랭스의 계산치에서 얼마가 되니까 매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기준보다는 내 주파수, 사용되고 있는 보드의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보고 임피던스 매칭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메가 정도 되면 꼭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개인적인 바람은 100MHz 이상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랭스 계산하고 상관없이 임피던스 매칭으로 설계가 되어지고 제조가 되어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그림에서 좀 사실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임피던스 매칭을 이렇게 어떤 적층 구조에 어떤 굵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신호선이 어디 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임피던스 매칭 라인의 이름이 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탑, 바텀, 그러니까 PCB, 현재는 이제 8층에 대한 PCB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1층과 맨 마지막에 있는 8층 같은 경우에는 동박이 있고 그 위쪽에는 공기 중이죠. 그리고 밑에 그 PCB가 유전율이 상관관계가 있는 PCB가 있습니다. 이 PCB의 한쪽은 동박이고 한쪽은 그 PCB고 한쪽은 공기 중에 있는 이 맨 바깥층에 대한 그 신호들의 이름은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층에서는 이렇게 시그널 3층 같은 경우에는 2층은 파워고 4층도 파워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앞뒤로 파워라고 하면은 이제 동박으로 처리되어 있겠죠. 앞뒤로 동박으로 감싸져 있는 경우는 싱글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듀얼 스트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적층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배선폭의 어떤 배선을 하고자 하는 어떤 양에 의한 제약 조건들 때문에 8층 속에서 배선층이 좀 많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층하고 6층 같이 시그널 두 개가 겹쳐서 적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은 동박 파워고 한쪽은 시그널로 되어 있는 이런 시그널들, 시그널 두 층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듀얼 스트림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임피던스 매칭을 할 때 싱글 스트립이다, 마이크로 스트립이다, 듀얼 스트립이다 하라고 하면 적층에서 맨 바깥에 있는 건 마이크로 스트립이고 앞뒤로 파워가 있으면 싱글 스트립이고 시그널이 두 개가 인접해서 마주보고 있으면 듀얼 스트립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림에서 보면 제가 예제로 8층짜리 PCB를 가지고 50옴 라인과 100옴 라인에 대한 임피던스 매칭을 맞춰 놓은 겁니다. 자, 앞에도 설명했듯이 50옴 라인은 신호선이 하나가 지나가는 거고 100옴 라인은 굳이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듀얼 디퍼런셜 페어 라인으로 해서 두 개가 지나가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하나가 지나가는 50옴 라인의 제일 첫 번째 시그널에서 보면은
뭐 여기서 1층 같은 경우에 배선 여기는 동박 두께가 되는 거죠. 0.0175. 뭐 제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0.0175가 되고요. 맨 바깥에 있는 8층도 0.0175. 나머지 동박들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같은 경우에는 0.035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동박 두께가 다르죠. 이거는 외층과 내층의 동박 두께가 외층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하프온스로 사용을 하고요. 내층은 1온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박이 2배 정도 두꺼운 겁니다. 여기의 두께는 여기 실제는 0.018이지만 뭐 적층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0.0175 정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어쨌거나 이건 제조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한 건데 여기에서 1층과 2층 사이에는 간격을 얼마를 두느냐. 프리플래그라고 하는 절연 재질이 있는데 그 절연 재질의 두께가 0.1로 될 것이다. 제조할 때. 2층과 3층도 0.1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층하고 4층 같은 경우에는 0.36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층이 안에 내부마다 두께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두께들이 다 합쳐져서 현재 이 8층 PCB는 1.92T가 될 겁니다. 두께가.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1.92T라는 PCB를 만들질 않죠. 여기 표현은 1.92T지만 여기에 뭐 우리가 PCB 외곽에 있는 실크 스크린이라든지 그리고 납이 묻지 않게끔 하는 솔더 레지스트 같은 걸 도포해서 두께를 재게 되면 2.0T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T 8층짜리 임피던스 보드를 매칭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에 유전율, 두께,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된 내용들이 뭐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실제 설계를 할 때 배선폭을 그럼 얼마를 하면 되느냐. 그걸 제조회사에서 알려주는데 55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1층과 8층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공기와 접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 층에 프리플래그 0.1의 간격과 그 동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유전율이나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 의해서 배선폭을 0.175mm로 설계를 해주면 55 임피던스가 매칭이 된다라고 제조회사에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설계를 0.175로 설계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55 임피던스 매칭 값이 나오게끔 이 외층에 대해서는. 근데 내층에 예를 들어서 싱글 스트립을 한번 보시면 싱글 스트립은 배선폭이 다릅니다. 앞에 설명했던 대로 말로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었지만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인데 외층은 분명히 0.17로 배선하면 55mm라고 했는데 내층은 위쪽은 파워고 밑에 측도 파워고 공기랑 접합되지 않고 양쪽이 다 파워 동박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유전율이나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 의해서 배선폭을 0.115mm로 설계를 해주셔야만 55임피던스가 매칭이 됩니다. 라고 제조회사에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싱글 스트림 라인에 있어서만큼은 배선폭을 0.115로 설계를 해야만 55임피던스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시그널층이 인접해 있을 땐 듀얼 스트립이라고 했는데 또 듀얼 스트립은 또 다릅니다. 조건이 얘는 한쪽은 파워인데 한쪽은 파워도 아니고 공기도 아닌 시그널층이 인접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듀얼 스트립 라인의 배선폭은 0.125로 설계를 해주셔야 55 매칭이 됩니다. 라고 제조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55 임피던스로 매칭을 하려면 1층하고 8층은 이 굵기로 설계를 해야 되고 싱글 스트립은 0.125, 듀얼 스트립은 0.125로 각 층별로 배선폭이 다르게 설계가 되어지면 실제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 대로 신호가 흘러졌을 때 실제 신호가 보는 고속 신호가 느끼는 연결 통로는 똑같은 조건으로 보여지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 55 임피던스 매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층 간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배선폭을 변경시켜 가면서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배곰은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한 대로 배곰은 두 개의 라인, 디퍼런셜 페어 라인이 지나가는데 일단 배선폭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층 1층과 8층은 0.13, 싱글 스트립은 0.095, 그리고 듀얼 스트립은 0.1. 자, 아까 0.1 이하면은 좀 어렵다고 했지만 0.095 정도 제조가 이제 돼야지만이 배곰이 맞춰진다고 해서 여기는 0.095로 제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제조회사에서 맞춰지는 굵기가 0.09여야지만이 배곰 임피던스가 되니까 설계상으로는 0.09로 설계를 해야겠죠. 요즘에는 뭐 제조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0.09mm 정도면 아주 가늘지만 제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폭의 굵기로 하면 배곰 임피던스를 맞출 수 있는데 디퍼런셜 페어이기 때문에 배선과 배선 간의 간격에 의한 조건에 따라서 임피던스 값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 임피던스는 적층의 상호 간의 어떤 유전율이나 간격에 따라서 배선폭이 정해진 걸로 끝나지만 배곰 디퍼런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호 간의 간격이나 유전율에 따른 배선폭과 플러스로 H2H라고 되어 있는데 디퍼런셜 페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신호 사이의 간격이 꼭 0.1, 0.21 외층, 내층의 싱글 스트립은 0.24 그리고 듀얼 스트림 라인 쪽은 0.25의 간격을 지켜야지만이 배곰 임피던스가 된다라는 추가적인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배곰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두 개 간의 신호의 차에 의한 어떤 특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선폭도 중요하지만 배선폭과 배선 간의 간격도 꼭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줘야지만이 그게 다 통합돼서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만이 배곰 임피던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적층 임피던스 구조를 받을 때는 배곰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H2H의 간격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저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설계를 다 하면 업무 플로에도 나왔지만은 제조회사에다가 당신들하고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설계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다라는 내용을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잊어먹지 않고 조건을 보고 그 조건에 맞춰서 제조를 하는데요. 좌측같이 실제로 설계 CAD 툴 속에다가 CAD 데이터 속에다가 적층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만들어서 기입을 해서 제조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장의 그림과 같은 요거는 엑셀 파일인데 이런 엑셀 파일을 별도로 첨부를 해서 제조사에다가 보내주셔도 임피던스 매칭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껏 설명했던 거를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국내 PCB 업체의 임피던스 매칭 계산 방식은 세계 표준 계산 공식과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국내 PCB 업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잘 몰랐지만 이제 대략 그런 거구나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원래부터 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임피던스 매칭을 하기 위해서 매칭값 계산하는 공식이 별도로 있어요.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그 공식을 세계 표준으로 나와 있는 공식이 있고 거기에 PCB 유전율이나 배선폭이나 동박두께 같은 걸 적용시켜 가지고 계산을 하면 자동으로 배선폭이나 간격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세계 표준 계산식하고 실제 우리 국내 PCB 업체 계산식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국내 PCB 업체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의 PCB 전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계 표준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어진 임피던스 값이 나오면 그 임피던스 값대로 제조가 될 수 있도록 PCB의 원판이나 플래그 자재 같은 것들을 그 조건에 맞게끔 다 구입을 합니다. 제조 공정과 공정에 대한 라인 세팅 값도 그 공인되어 있는 계산식대로 나올 수 있게끔 다 변경을 해가지고 세팅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값은 우리가 손쉽게 계산했던 그 공식대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PCB 그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캐파도 커졌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럼에도 가격도 저렴한 물론 중국은 더 저렴하지만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아니면 소량 납품종의 경우라 하더라도 가격도 저렴하고 속도도 빨리 내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표준화되어 있는 계산식대로 계산되어져 있는 임피던스 값대로 나오게 하려니 모든 자재를 다 구비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제조 라인의 공정을 다 세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맞게끔 세팅을 하고 자기 조건에 맞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정해놓고 실제로 제조를 해보니 원래 계산했던 공식값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계산식에 플러스 알파의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져 있는 자재와 주어져 있는 유전율,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조회사가 가지고 있는 측정치나 보유치를 가지고서 계산되어 있는 임피던스 값의 차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겠죠. 플러스 알파의 추가 공식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임피던스 매칭 폭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피던스 매칭 공식대로 계산을 해서 나온 배선폭하고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준 배선폭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국내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서로 다르고 C라는 업체가 또 다르고 나는 분명히 A라는 업체랑 제조를 하면서 55 임피던스를 맞춰놨는데 B라는 업체로 보내면 그 55 임피던스가 안 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앞서 설명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A라는 업체에서 55음으로 맞춰져서 제조가 됐더라도 B라는 업체에서는 55음을 다시 맞춰야 되고 또 C라는 업체를 가면 또 다시 55음 임피던스를 다시 맞춰야 되는데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층간 간격이나 배선폭을 좀 조절하는 걸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제조업체는 다른 제조업체, 다른 외국의 제조업체랑은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또 추가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을 혹시 맞추셨더라도 PCB 제조업체가 변경이 될 때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분명히 A라는 업체에 임피던스 잘 맞춰서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B라는 업체에다가 보내서 실수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껏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나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심플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주파수가 높으면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 된다. 임피던스 매칭을 하려면 제조회사에다가 나는 55 임피던스 매칭을 하려고 하니까 매칭된 배선폭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진행해 주시면 임피던스 매칭 값으로 제조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좀 빠른 신호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어떤 에러라든지 노이즈라든지 반사파에 의한 어떤 파형의 왜곡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원했던 아웃풋이 그런 보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또 많은 또 질문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음 차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속도가 빠른 신호에 대한 고속 신호에 대한 어떤 설계와 제조회사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